장애 연구소. 적어도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의 항불안지 복용으로 인한 대가를 정도 추적 가능하다.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밀타운 열풍이 불자 정신병원, 외래진료실 정신질환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이 숫자를 환자치료 에피소드라고 부른다. 이 수치는 166만 건에서 바리움 중독자가 절정에 달했던 1976년 686만 건으로 급증했다. 인당으로 보면 10만 명당 1028명의 환자 치료 에피소드에서 20년 만에 3배인 10만 명 3,182건으로 증가했다. 많은 요인들이 그러한 증가에 기여했겠지만 바리움 중독도 분명 중요한 원인이라고 1970년대 후반 베티 포드의 주치인 조세프 헐시는 벤조디아제핀이 미국의 가장 우선되는 건강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벤조디아제핀이 사람들을 중독 재활 기관, 응급실, 정신과 병동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제럴딘 리즈의 개인 서사가 증명하듯이 벤조디아제핀은 많은 사람들을 장애로 몰아가는 길이다. 이 세 이야기는 지난 20년 동안의 생활보조금과 장애연금 명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게 한 정서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급증한 일부 단면이다. 비록 사회보장이 1차 진단으로 불안을 겪는 정신장애인 수를 상세히 밝히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 책임자의 이 정면 보고서는 그 수를 추정하기 위한 대용치를 제공한다. 생활보조금과 장애연금 수급자에 속하는 젊은 서민의 8%가 불안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다. 이 비율을 모든 연령대에 적용하면 미국에는 불안 장애로 정부 지원을 받는 성인 인구수가 30만 명이 넘는다. 이는 1955년 정신신경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약 60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과 영국의 정부 검토 위원단이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30년 전이고 이후에 수십 건의 연구가 그 조언의 현명함을 확인시켜 주지만 장기 복용을 위한 벤조디아제핀 처방은 계속된다. 실제로 뉴 잉글랜드 지역의 불안 환자들에 대한 2005년 연구는 절반 이상이 정기적으로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며 많은 양극성 장애 환자들을 현재 약물 칵테일 요법의 일부로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다고 확인했다. 과학적인 근거는 다수의 의사들의 처방 습관에 쉽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말콤 레드는 말한다. 이 교훈을 사람들이 배우지 않거나 교훈이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간다. 팔장에서 일시적인 질병의 만성화, 우울증 치료법의 범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울증 관련 장애가 증가하는지 사람들은 궁금할 것이다. 보스턴 엠파워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동료 지원 옹호 단체이다. 2008년 4월 그들 모임 중에서 내가 참석했을 때 젊고 조용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서 속삭였다.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붉은 머리칼이 그녀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그녀는 거리에 질렸다고 할 정도로 수줍은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 멜리사 샌시스가 며칠 후에 본인 이야기를 할 때는 매우 솔직한 태도였고 그녀의 수줍은 내면 정직함의 표현으로 아주 강렬하게 변했다. 케이프 코드의 샌드위치에서 성장한 자신의 분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저는 불행했습니다. 저는 제가 우울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감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했다. 어린 시절 그녀의 불행한 익숙한 요소들로 채워졌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어색함을 느꼈고 다른 어린이들과는 학교에서 다르다고 느꼈다. 8살의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 그녀와 그녀의 형제들은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중학생 때 멜리사는 친구들과 사귀고 자신을 좀 더 정상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껍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그녀는 사춘기의 고통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14살 때 저는 과체중이었고 여드름도 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떠돌림되는 기분이었고 고등학생 때 아이들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저는 못생긴 괴물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얼굴 위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세상으로부터 스무리했습니다. 매일 저는 죽고 싶은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멜리사는 매력적인 여성이어서 그녀의 과거로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시간들을 알게 되는 것은 조금 놀랍다. 그러나 그녀의 학우들이 그녀를 적응하면서 그녀의 어린 시절 불행은 깊은 우울증으로 변해갔고 16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디펜히드라민과 바리움을 한 움큼 삼켜 자살을 시도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 병원에서 자신이 정신질환자라고 진단받았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정신과 의사는 제게 약이 세로토닌 수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평생 약을 먹으며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항우울제 졸로푸트의 효과는 좋았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멜리사는 회상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프트볼 팀에 들어가서 투수를 했습니다. 4학년 때 그녀는 창조적인 글쓰기를 공부했다고 생각하며 보스턴에 있는 에머슨 대학에 다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때쯤부터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졸로푸트의 마법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멜리사는 우울증 악화를 막기 위해서 더 높은 용량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의 정신과 의사는 약을 고용량의 팍실로 바꾸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녀는 자신을 좀비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소프트볼 게임 동안에 누군가 땅볼을 친 것이 내 쪽으로 왔고 저는 그냥 공을 잡고 멍했어요. 저는 공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저희 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멜리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렸다. 우울증은 대학 진학 후에도 그녀를 따라왔다. 에머슨 대학에서 시작하여서 매사추세츠 타트머스 대학 시절로 이어졌다. 그녀가 대학 신문에 글을 쓰는데 몰입했을 때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완전히 물러가진 않았다. 그녀는 이런 약도 저런 약도 시도했지만 어떤 것도 지속적인 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졸업 후에 잡지사 편집 보조 일을 했지만은 거기서도 그녀는 우울로 힘겨웠다. 2007년 말 정부는 그녀에게 장애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했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말한다. 저는 항상 이 정신질환이 만성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회복증은 가능하지만 결국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답니다. 회복증은 가능하지만 하지만 저는 평생 장애인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울증이 정말 화학물질과 관련된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절망의 근원은 뭘까요?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저희 아픔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마치 제가 물을 주는 잡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잡초를 뽑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에 약이 제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정말 알지 못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망스럽다는 점은 압니다. 이것이 멜리사 샌서스의 이야기다. 제니시스. 오늘날 이런 이야기는 꽤 흔한 것이다. 고통을 겪은 10대가 우울증으로 진단되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몇 년 후에도 여전히 그 상태로 고생한다. 하지만 우리가 1950년대로 돌아간다면 우울증이 멜리사처럼 젊은 사람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녀가 경험한 만성적인 고통으로 바뀌는 상황은 거의 만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질병 경과는 대부분 우리 시대에 해당하는 독특한 것이다. 독특한 것이다. 과거의 우울증. 물론 과거나 현재 우울증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온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시인
면한 들어서는 썼다. 나는 사람이다. 그것은 비참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 표현은 그 후로 줄곧 작가들과 철학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왔다. 17세기 영국 의사로부터 버트는 자신의 제5의 회고에서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 유한한 인간이 이 삶에서 영원한 행복 소유권을 찾는 것은 가장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우울 상태가 습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령이 된다. 이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여 전에 지속적인 우울을 과도한 검은 담즙 때문이라며 진령으로 여겼던 때와 같은 방식의 고별이 없다. 증상은 우울, 불안, 도덕적인 낙담, 자살 경향 및 지속된 두려움 등이었다. 검은 담즙의 과잉을 막고 사체의 신체 기능을 되찾기 위해 히포크라테스는 마치 효과를 보는 식물 맨드레이크와 독성식물 헬레보의 투여, 식단의 변화, 하재와 구토제 사용을 권고했다. 중세시대의 우울증이 희망스러운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여겨졌다.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사제들과 테마사들이 불려왔다. 15세기 르네상스 도료와 함께 그리스인의 가르침이 재발견되었고 의사들은 다시 한번 계속되는 우울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1628년 윌리엄 하비가 혈액이 몸 전체를 순환함을 발견한 뒤에 여러 유럽 의사들은 우울이 뇌에 혈액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추론했다. 우울증에 대한 정신의학의 현대적인 개념은 에밀 크레벨린의 연구에 뿌리를 둔다. 크레벨린은 1899년에 그의 책 정신의학 교과서에서 정신병적인 질환을 크게 초월성 치매와 조혈 정신증 두 가지로 나눈다. 조혈 정신증은 주로 세 가지 하위 유형 우울사파 단독, 조증사파 단독으로 구성된다. 저발성 치매 환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악화가 한 반면에 조울증 환자들은 상당히 좋은 장기 결과를 보였다. 조증 크레벨린은 1921년 문헌에서 설명한다. 보통 모든 병적 진원은 완전히 사라지지만 예외인 경우 다소 경미하고 특이한 정신적인 약점이 발생한다. 크레벨린이 진단했던 우울증 단독 환자군은 오늘날에는 단극성 우울증으로 진단될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미국 연구 병원들과 미국 국립정신연구소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은 이 질환이 상당히 드물면서도 좋은 장기 경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NIMH 역학 연구를 주도한 샬롯 실버만은 1968년에 자신의 제5의 역학에서 1930년대와 40년대의 지역사회 조사에서는 매년 성인 1000명 중에서 1명 미만이 임상적인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한다. 게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입원하지 않았다. 1955년에는 주 카운티 정신병원의 우울증으로 처입원을 하는 사례가 7250명에 불과했다. 이에 미국 정신병원의 총 우울증 환자 수는 약 38,200명으로 4,345명 중에 1명의 장애의 이유를 보였다. 실험원과 다른 연구자들은 우울증이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질병이라고 지적했다. 1956년에는 우울증으로 공공 및 사립병원에 처음 입원한 환자의 90%가 35세 이상이었다. 발티모어 지역의 정신과 의사 프랭크 에이드 주니어는 1962년 자신의 제5우울증 환자 알아보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울증은 30세 이후에 40세와 6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 급격히 줄어든다. 크레벨린이 연구한 저우울증 환자들은 정신병적인 증상에 시달려서 심각하게 아팠지만 그들의 장기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 크레벨린이 치료한 450명의 우울증 단독 환자 중에서 60%는 단 한 번의 우울사파를 경험했고 13%만이 3회 이상의 우울사파를 경험했다. 20세기의 전반의 다른 연구자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다. 1931년 뉴욕주 정신위생국의 호레이쇼 폴록은 1909년부터 1920년까지 입원한 2,700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 첫 사파로 입원한 환자 절반 이상이 더 이상 사파는
안 일어난다. 단의 사파에 그쳤고 17% 말이 3번 이상의 사파를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1913년부터 16년까지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입원한 142명의 우울증 환자의 경과를 조사한 토마스 레니는 전체의 39%가 5년 이상 지속하는 회복을 보였다고 밝힌다. 스웨덴 의사인 군나르 룬드키스트는 18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은 216명의 환자를 추적한 결과 49%는 두 번째 사파를 경험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22%는 단 두 번의 사파를 경험했다고 판단했다. 전체 216명의 환자 중에서 76%가 사회적으로 건강해졌고 일상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가능했다. 런더키스트는 사람이 우울 사파에서 회복된 후에 질병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일을 진행하는 능력과 삶의 운영 가능성을 갖게 된다 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좋은 결과는 항우울제 시대의 몇 년 동안에 계속되었다. 1972년 세인트 루이스 소재 워싱턴 의과대학의 셔뮤얼 구즈와 윌러이 로빈슨은 과학 문헌을 검토했고 10년 동안에 지속된 추적 연구에서 우울증 입원 환자의 50%는 재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극성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10%의 소수만이 만성하였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1960년대와 70년대 NIMH 관계자들이 우울증의 장기 경과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말한 과학적인 근거였다. 조나단 코든 1964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대체로 우울증은 치료 유무에 관계없이 결국 회복 가능한 최상의 여부를 가진 정신질환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우울증은 어느 이상 심해지지 않는 한정된 경과를 지닌다. 같은 해에 네이선 클라인은 우울증을 치료할 때 대부분의 우울증은 자발적인 관해로 끝난다는 사실을 치료자들은 항상 믿는다. 이런 어떤 치료를 하든지 무관하게 많은 경우에 환자는 결국 호전되기 시작할 것임을 의미한다. 워싱턴 대학 정신과 의사인 조지 위노크는 1969년 대중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 번째 조증이나 심지어 첫 번째 우울증 이후에 후속 사파들이 더욱 만성화 과정으로 향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하기가 가능하다. 실제로 NIMH 우울증 부서장인 딘 스카일러는 1974년에 벌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발 회복률이 몇 달 안에 50%를 넘을 정도로 높아서 우울증 환자에게 약 정기 경련 여부 정신치료의 효능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우울증의 자발적인 관해는 종종 여러 달 걸린다. 어쩌면 약이나 정기 경련요법이 회복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지만 어떤 치료든 자연스러운 우울증의 개인 경과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카일러는 설명한다. 대부분의 우울 사파는 원래 과정대로 진행되고 특정 개입을 안 해도 사실상 완전 회복으로 끝날 것이다.